그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당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제가 그 20살 20대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 이후로 잘 안 다니고 있는 처지인데 그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젊은 시절에 좀 아직은 젊습니다만 아주 젊었을 시절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교회에 와서 제가 유학 얘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사실은 그 오늘 제가 만든 발제문은 아마 그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실 때도 그렇고 조금 전문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니면 좀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 포럼을 좀 진행하면서 특히 이렇게 그 이원영 목사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은 사실은 이원영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에 좀 주안점을 맞추었다면, 그 저는 그분이 활동하셨던 그 배경, 저 동네가 어땠는지, 또 그 지역에 흐르는 문화가 어땠는지, 어떤 기반 위에서 지금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생각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조금 그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뭐 지금까지 연구한 것들의 어떤 범주를 넘어서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몇 편의 논문을 이렇게 하나로 좀 합쳐서 좀 학자들의 논의가 좀 쉽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멘붕에 좀 빠진 게 어제 아래 15분 만에 발표를 좀 해달라 그러셔서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하면, 아까 한 두 분은 이원영 목사님의 생애 정도가 한 3, 40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특히 이렇게 평신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드려야 되면 한 2500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뭐가 좀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좀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시간 한 20분, 뭐 15분 안에 할 수 있는 한 좀 가능한 해보는데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마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유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어쩌면 이제 왜 이제 선비 목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이분의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전형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원영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왜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은 많은 학자들이 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들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조금 기회가 된다면 사실은 좀 신학을 하시는 분하고 또 이분의 어떤 저를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유학적인 인식들이나 혹은 어떤 그 유학자로서 젊은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으셨던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게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 학자들이나 혹은 포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유학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철학과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다른 전공하고 달리 이 철학 전공이라는 게 갖는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내가 이 과를 왜 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이게 무슨 공부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혹 잘하면 밥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이렇게 겨우 이제 입학 자격을 좀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학문인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유학이 뭐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안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지금도 안동에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의외로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유학이나 퇴계학 중심의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아마 퇴계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수성들이, 저는 아까 이렇게 앞에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이원영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쪽인데요. 유학이라는 학문,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 뭐 국어 국문학, 재료공학 이렇게 하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학이 뭐 하는 학문일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굉장히 많은 분한테 여쭤봤는데,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고, 또 특히 이만큼 오래된 학문도 없습니다. 한 2500년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고, 그리고 한 번도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아류 학문이나 혹은 이류 학문으로 밀려난 적도 없습니다. 늘 이렇게 중심 학문으로서 문화를 이끌어왔던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학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학의 학문은
유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목적은 내가 성인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젊은 시절에 목사님한테 그 설교를 들을 때 기독교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목적들이 있지만 사실은 결국은 신앙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천당 가는 것들을,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혹시 오해라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유학이라는 학문의 목적은 내가 나의 수양을 통해서 성인됨을 달성하는 것, 이게 1차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성된 성인인들이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유학의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학이 말하는 방식은 2500년 동안 굉장히 그 시대의 용어로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2500년 동안 유학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딱 꿰서 얘기한다면 자기 수양을 통해서 내가 성인이 되고 이 성인됨을 가지고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유학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게 어떤 거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타인 때문에 타인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저의 아픔이 되어서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삶의 자세가 항시 끊이지 않는 자세. 대부분의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기 때문에 움직이는 감정과 남 때문에 움직이는 감정이 있는데, 유학에서 성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욕구와 개인적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욕구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예컨대 세월호 같은 대규모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부모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평목항으로 달려가는, 바로 그 부분에 유학적인 어떤 삶의 자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역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가는 과정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어떤 그 수양의 과정들이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늘 타인의 아픔 때문에 움직이고, 타인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내가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유학의 학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자가 처음 그렇게 유학을 만들고 약 한 1000년쯤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자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사실은 이 목적, 그러니까 자기 수양을 통한 성인됨, 그리고 이걸 통한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까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만들지를 좀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이론 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잘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어떤 그 복잡한 이론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사실은 한 1000년쯤 뒤에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주자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제가 주자학 얘기를 드리는 건 사실은 퇴계학 얘기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조금 지엽더라도 벌써 우리가 1000년을 부쩍 뛰어넘었습니다. 한 1000년쯤 뛰어넘었으니까 그 주자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경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그 기독교사가 복잡한 어떤 논쟁을 거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알기로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천당 갈 수 없다라고 보통 설교를 하시죠, 그죠? 그럴 겁니다. 사실은 천당 가는 요건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것처럼, 유학에도 동일한 논쟁이 있습니다. 경전을 다 외우고 달달달달 외운다고 내가 성인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성인됨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의 어떤 그 기준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천당 가는 길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당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 어떤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성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논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알미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들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기독교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유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주자학 같은 경우는 뭐를 더 강조했냐 하면, 하늘의 이치와 세계의 이치를 좀 제대로 알고, 또 그게 사람의 이치가 어떨지를 좀 제대로 알고, 그러고 나면 자동적으로 행동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암대로만 자기 자신을 수행하면 누구나 다 성인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학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자학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 400년만 좀 훌쩍 뛰어넘으면,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로 좀 들으면 얘기가 확 달라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려 말이라는, 그리고 조선이 성립되는 단계가, 고려 말은 이제 고려는 불교에서 세워진 나라였고 조선은 주자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고려 말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영주와 봉화경제 사셨던 그 정도전 선생이
그 기획을 하고 또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조선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념에 의해서 미리 구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먼저 내가 왕이 되고자 노력해서 나라부터 세워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조선은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 놓은 세계사적으로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고려 말이 사실은 두 가지 문제로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귀족제라고 하는 이 귀족들에 의해서 토지견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문 용어인데 토지견병이 뭐냐면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자꾸 빼앗아 넣는 거예요. 불법이지만 사실 굉장히 합법적인 용도로. 그러다 보면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땅을 하나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선생이 했던 굉장히 재밌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고려 말에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도 씁니다. 여기에 가득 차 있으면 입추의 여지가 없단 말인데 추를 하나 꼽을 정도의 남는 땅덩어리가 없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누구한테? 귀족들이나 혹은 귀족들의 그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갖다가 강제해야 되는 불교라는 어떤 그 종교에서도 똑같은 어떤 귀족 불교가 되면서 그 일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걸 사실은 좀 개혁하고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조선도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뭐냐면 주작이 가지고 있는, 유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념체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아무리 좋은 것들라도 굉장히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작자들은, 유학자들은 절대로 두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념에 맞는 한임금을 섬기지 두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임금을 섬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 계획을 주장했던 모든 주작자들 사이에서도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는 그냥 이 고려를 계속 유지하면서 불사이군이라는 신념을 지키면서 천천히 좀 계획을 해갑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하나 있고, 또 한쪽은 뭐예요? 지금 이 상태로 안 됩니다. 싸그리 밀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쪽이 생깁니다. 후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승기를 중심으로 한 정도전 이런 분들이고요, 전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몽주, 야한길제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지냐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쪽이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유학적인 이념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빨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승기를 중심으로 한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정몽주를 살해하면서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설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몽주나 또는 그 당시에 어떤 두문동에 집계했던 72인, 그 다음에 우리 저 선산에 사셨던 야한길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냐면 죽어도 뭐예요? 유학적 이념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렇게 저거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혹은 지역으로 이렇게 밀려났던 분들입니다. 야한길제가 내려오면서 어디에 자리를 잡냐 하면 금오산 줄기에 자리를 잡아요. 금오산 줄기에 자리를 잡는데 금오산 줄기가 지금으로 치면 이게 서울과 부산을 잇는 가장 큰 게 옛날 경부고속도로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나 세우면서 사실은 저희가 뭐 대한민국이 이제 1생활권에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옛날에 고속도로는 지금으로 보면 강의 고속도로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낙동강 딱 중간에 이제 야한길제 선생이 이제 내려와서 자기는 이제 그 조선공개 반대하면서 내려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서울에서 굉장히 고위간직까지 올라갔던 분들이 내려와서 학자로서 그냥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안동, 봉화, 영주까지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또 남쪽으로는 밀양, 함양까지 이렇게 많은 제자분들이 형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주자학에서 많이 알면서 행동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주자학자들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알만 뭐예요? 이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명분이 이런 거 다 거부하면서 마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유학에서 결국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아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내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늘 행동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수양해내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누구부터 가지냐면 야한길제 선생부터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길러내기 시작을 해요. 이 제자들이 한 100년쯤 지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비들이 숲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림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남사림이라는 말이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건 바로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은 한 100년쯤 지나니까 굉장히 많은 선비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중앙정계의 진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정도전의 후예들로 이루어지는 중앙홍구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00년 만에 여러분들 이게 그 권력을 가지고 사실 그 견제하는 세력들로서 늘 권력은 좀 썩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재밌는 기록들이 보면
강릉에 보면 땅이 7명에서 다 좌지우지 될 정도로 사실 또다시 고려말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계획을 좀 필요로 해서 새로운 신진 사료들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야한 길자의 후예들이, 정몽주의 후예들이 다시 중앙정계를 진출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뭐예요? 절의와 그 다음에 실천정신, 마음수양정신으로 이렇게 보태져 있던 사람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네 번의 큰 선비들의 희생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4대 사화입니다. 네 번의 사화가 일어나고, 이 이후에 비로소 이 지역의 선비들이 중앙정계를 차지하고, 조선은 그 이후로 약 한 400년 동안은 이 영남에서 키워냈던 살인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선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 살인의 어떤 그 절의정신이나, 여러분들 4대 사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에 몇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정몽주 선생이 어떤 절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면, 그 이후로 다시 이 지역에서 길러진 선비들 같은 경우도 절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의 몇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년 동안 희생되기 시작합니다. 퇴계학은 바로 이분들의 절의정신, 실천정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졌던 어떤 그 올바름을 향해서 어떤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이 정신을 암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주자학을 새롭게 마음 공부 중심으로, 실천 공부 중심으로 어떻게 바꿀까를 가장 고민했던 분이 바로 퇴계 이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들었던 퇴계학은 어떻게든 선한 부분이 악한 부분을 강제하고, 악한 부분을 주제하고 제어해서 선한 게 늘 이겨나갈 수 있는 이론적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게 퇴계학이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적어도 20세기까지 바로 이 퇴계학이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퇴계학이 굉장히 번성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안동지역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러한 실천정신과 절의정신을 끝까지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서해학봉, 그 다음에 또 저쪽 이제 한강정부생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이렇게 월천 조목생이 이제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어떤 학단들이 조금씩 갈라지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200~300년 동안 적어도 내가 퇴계학통을 잇고 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중심으로 놓냐 하면, 마음 공부를 중심에 놓고 실천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올바름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정신을 계속 이렇게 중심에 놓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으로 적어도 200~300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드린 이 발제문에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한 200~300년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이원영 목사님 활동하셨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같은 경우는 특히 선함이 악함을 계속해서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퇴계학을 끝까지 잇고 있던 정제 유치명성을 중심으로 한 정제학파가 사실 안동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후예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배출되기 시작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어떤 활동가들도 배출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시기에 그 19세기, 20세기에 우리가 이제 그 정제학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이게 그 시기에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름이 악함을 늘 좀 제어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게 뭐냐면 올바를 정을 지키기 위한, 이게 이제 지킬 위자에다 발을 정자 써서 위정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던 시기가 이제 18세기가 되면 특히 문제가 되기 시작하던 게 그 대원군의 서원 철폐운동, 에 따라서 서원의 철폐를 막고 그걸 복원해내기 위한 운동들이 이 지역 안동지역 유림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일제가 이제 침략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그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을 막아나가는 작업들이 사실은 올바름을 지키고 그러니까 올바름을 위정하고,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을 갖다가 배척해 나가는 이 운동들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은 영남 만인소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영남인들이 계속 상소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러한 어떤 삶의 자세들이, 여러분들 이게 상소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앞에 이름을 거는 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연명운동을 해도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이 목숨이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사실은 그 1882년 올라간 영남 만인소운동 같은 경우는 그 소두였던 이만손 선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실제로 이제 그 귀향까지 갔다 오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사실은 의병운동이나 독립운동으로 쭉 이어지면서 아까 강윤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지형들이 안동에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이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퇴계하기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윤리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천 정신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건가 행동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주자학이라는 전체 어떤 학문의 관점에서 봐도 가장 강력한 어떤 실천 정신과 그거를 매개해낼 수 있는 어떤 이론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름이 눈앞에 있을 경우는 사실은 어떤 경우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늘 올바름을 향해서 뛰어들려고 하는 어떤 그 자기 삶의 결단들과 노력들, 이게 사실은 안동 지역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선비라고 하는 부분에 그 부정적인 역할들을 제외하고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는 꼽는다면 바로 이게 한국의 선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역할들이었고, 이원영 목사님은 바로 그 기반 위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그 지역에서 목사님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